안녕하세요. 이제는 서벌리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좀 초과가 됐는데요. 네, 우리 뒤에는 소중한 점심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초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부트캠프 서벌리스 시간으로 AWS의 대표적인 서벌리스 서비스들에 대해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서벌리스 서비스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그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주요 서벌리스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벌리스가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람다, 서벌리스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죠. 람다에 대한 기본, 콜드 스타트, 그리고 동시성 문제, 그리고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람다 이후에는 API 게이트웨이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SQS, SNS, 이벤트 브릿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벌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 서벌리스 기반의 이런 개발 환경 프레임워크인 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면 서벌리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클라우드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서 많이 퍼지면서 클라우드로 이동되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가 이제 가상 머신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드웨어 조달 관리성이 향상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테이너화가 되면서 리소스 사용이 추상화되고 효율성을 많이 높였어요. 네, 하지만 인프라를 구성하고 또 신뢰성 높은 환경을 구성하는데 여전히 많은 그런 시간들이 소요가 되죠. 서버리스는 이런 고민들을 해소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버 패치, 관리, 가용성, 뭐 리소스 확장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AWS에서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좀 더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럼 서버리스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네, 서버리스 서비스는 에 대한 특징은 제일 먼저 프로비전하거나 관리할 인프라가 없어요. 우리가 서버를 만들어 올리고 이게 잘 동작하는 항상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리고 서버 환경도 항상 패치해 줘야 되고 하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버리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는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서버 유닛 단위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한 작업 유닛 단위로 스케일링이 돼요.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하나 올리셨는데 밤새 리퀘스트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CPU 사용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서버리스는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실제 사용량이 없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안적인 부분을 저희가 AWS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정하고 그리고 높은 가용성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이런 가용성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구성하거나 뭐 테스트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서버리스를 말한다고 하면은 서버리스에 필요한 서버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인프라, 관리, 뭐 확장보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서버리스는 단순 컴퓨터 환경 이상의 것들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팅 환경인 람다, 파게이트가 있고요. 뭐 람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런타임 환경까지 같이 제공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로는 S3, 그리고 오로라 서버리스, 다이나모DB 같은 데이터 저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통합 관련된 그런 서비스로는 이벤트 브릿지, 그리고 API를 처리하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Q 서비스인 SQS,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 SN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리밍 처리를 위한 키네시스, 그리고 MSK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람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람다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람다 함수는 함수 기반의 실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함수 기반의 실행 환경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Node.js, Python, Java, C#, Go. 그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런타임 환경을 빌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에 대한 로직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익숙한 편리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람다 함수는 어떤 거에 의해서 호출이 될까요? 네, 어떤 이벤트 소스에 의해서 트리거 돼서 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로 요청이 들어왔거나 어떤 엔드포인트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상태가 변경됐거나 또는 어떤 특정 리소스의 상태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을 트리거로 지정해서 람다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출된 람다 함수는 뒤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게 되죠. 네, 그럼 이제 람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네, 람다 함수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핸들러 함수인데요. 람다 호출 시에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하나의 람다마다 무조건 하나의 핸들러 함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트리거가 됐을 때, 트리거에 의해서 이 함수가, 람다가 트리거가 됐을 때 이 핸들러 함수로 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람다 함수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벤트 객체고 두 번째는 컨텍스트 객체예요. 첫 번째, 이벤트 객체는 람다 호출 시 전달되는 그런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람다가 API 게이트웨이에서 호출이 됐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는 API 게이트웨이에 전달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그런 객체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S3에 의해서 트리거가 됐다면 뭐 S3에 파일이 등록됐거나 뭐 삭제됐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트리거가 됐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에는 그 해당 S3 환경하고 해당 그 변경된 그런 어떤 파일 이름들 뭐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는 해당이 람다 핸들러 실행할 때의 그런 런타임 관련된 그런 메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퀘스트 아이디, 로그 그룹 등등 런타임 관련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람다 함수를 작성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핸들러 안에 여러분들의 그 코드를 넣어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럼 람다 실행 모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람다 함수는 하나의 람다 함수당 기본적으로 하나의 실행 환경 안에서 실행이 돼요. 네, 람다 함수 하나당 하나의 실행 환경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재사용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람다 함수가 여러 개가 호출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각각의 실행 환경들을 갖고 각각의 실행 환경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람다 함수당 하나의 실행 환경을 갖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행 환경은 재사용되잖아요. 재사용될 때 이 핸들러 함수, 우리 앞에서 보는 핸들러 함수죠. 핸들러 함수 그 바깥에 선언된 것들은 재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람다 함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이 주요 뭐 초기화 관련된 코드를 핸들러 함수 밖으로 꺼내놓는 뭐 그런 어떤 습관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람다 실행 환경에서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람다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람다 함수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궁금하죠. 우리 메모리 사이즈, CPU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요청 들어왔을 때 타임아웃들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람다 함수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128메가에서 10기가 사이의 메모리 용량을 줄 수가 있어요. 네, 10기가는 굉장히 큰 용량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람다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큰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CPU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설정이죠. 네, 람다 함수에서는 CPU 용량이라든가 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이 따로 없어요. 이 사이즈는 그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같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 람다 펑션에 좀 더 많은 CPU 사이클을 할당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그런 메모리 용량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모리 그리고 또 람다 함수는 이 메모리 할당량에 따라서 같이 또 비용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용하고 성능하고의 이제 최적점을 찾아서 이런 어떤 메모리 용량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람다 함수는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을 수행하는 이런 어떤 호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타임아웃이 있어요. 그래서 타임아웃은 최대 15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네, 비동기 콜 또는 동기 콜에서 이제 같이 적용이 되고요. 이 각각에 따라서 이 타임아웃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짜거나 또는 이제 비동기 통신일 때는 약간 그 중간에 에러가 났을 때 또는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재처리를 위한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뭐 데슬레이터 큐를 논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 람다 함수 앞에 API 게이트웨이를 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API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30초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람다 타임아웃은 15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앞에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람다 타임아웃을 API 게이트웨이 타임아웃 설정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서 또는 그 이하로 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람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AWS 자체의 그런 VPC 안에서 보안이 잘 갖춰진 VPC 안에서 실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람다 함수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그 프라이빗 VPC 내에 있는 리소스를 호출하게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람다 함수를 이제 여러분의 그 VPC 안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함수에 대해서 이런 VPC 관련된 그런 설정들도 같이 가능해요. 네, 이런 람다 함수의 실행 모델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그런 실행 모델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푸시 방식이고요. 네, 푸시 방식은 뭐 동기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뭐 API 게이트웨이가 있는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어떤 사용자가 API 게이트웨이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요청이 람다 함수에 전달이 돼서 이제 요청이 다 끝나면은 네, API 게이트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응답을 반환시켜주는 이런 동기 구조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실행 모델은 비동기 구조예요. 네, 비동기 구조죠. S3의 파일이 변경됐거나 또는 S3의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거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게 이제 엔드포인트로 그 람다 함수를 트리거했을 때 이런 메시지가 람다 함수 앞에 비동기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즉 뭐 fire and forget이라고 하죠. 쏘고 잊어버리는 뭐 그런 호출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SNS라던가 S3를 통해서 비동기적인 호출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폴 방식으로 또 람다 함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이나모DB라던가 키나시스라던가 SQS라던가 하는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을 람다 함수가 트리거를 사용해 놓으면은 람다 함수는 그것들을 이제 폴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가져와서 람다 함수 내에서 처리하게 돼요. 네, 그래서 람다 함수는 이렇게 크가지 세 가지 호출 모델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이 세 가지 호출 모델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한번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게 람다 콘솔이에요. 람다 콘솔이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펑션을 합니다. 그 펑션을 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만든다 해서 네, author from scratch를 하고요. 그리고 펑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펑션 이름은 네, bootcamp 펑션 으로 할게요. 런타임 환경은 뭐 여러 가지 런타임 환경들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네, 노드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롤을 설정을 해요. 실행 롤을 설정할 때는 네, 여기서 저는 편의상 이미 만들어진 그런 실행 롤을 갖다가 네, 설정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좀 데모를 위해서 얘가 일정 롤을 갖고 있어야지 네, 필요해서 네, 일정 롤을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reate 펑션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제 잠시 뒤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면은 네, 이런 어떤 람다 콘솔을 갖고 있어요. 네, 콘솔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이런 에디터, 빌트인 에디터까지 같이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톨의 뭐 인포 로그로 메시지를 한번 남겨보죠. JSON의 스트링 파이에서 이벤트. 이벤트에 대한 거를 로그로 남기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successful 됐죠? 이 함수가 이제 배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다가 트리거를 한번 달아볼게요. 네, 한번 비동기 호출을 해보죠. 트리거로 S3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서 S3를 검색을 해서 S3를 하고요. 그리고 버킷을 설정을 하죠. 네, 저는 버킷은 스타트업 부트캠프 버킷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서 이벤트 타입은
객체가 생성됐을 때 이벤트를 받겠다고, 생성됐을 때 트리거를 받겠다고 설정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add를 하면은 네, 이렇게 이제 트리거가 설정이 됐어요.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S3에 현재 객체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트리거가 돼서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실제 파일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그 부트캠프, 스타트업 부트캠프 버킷이 있습니다. 여기다 파일을 하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add files 해서 여기서 네, my 이미지를 하나 올려볼게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합니다. 네, 이렇게 S3에 파일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파일이 올라간 게 바로 이 람다 함수를 트리거를 하죠. 트리거를 해서 여기 핸들러 코드로 와서 이 로그를 프린트하고 결과를 반환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이제 로그를 남겼어요. 로그는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람다에 대한 그런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가보면은 AWS 람다 함수 이름, 영어로 로그 그룹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 스트림, 최신 로그 스트림을 보면은 네, 이렇게 로그 값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제가 myimage.png 파일을 올렸죠. 그래서 이 키 파일이 myimage.png 파일이 등록됐다고 이렇게 날라왔고 사이즈 정보들, 그리고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같이 로그로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네,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 트리거를 넣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편의상 여기에 여러 가지 트리거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에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API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데모 API를 사용을 해보죠. 데모 API고 여기 스테이지는 네, 프로덕션 스테이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보안은 네, 보안 인증 안 하고 바로 그냥 오픈으로 했고요. 이렇게 add 버튼 누르면은 네, API 게이트웨이가 현재 트리거로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PI 게이트웨이 URL 현재 사정 정의되어 있는 이 URL 클릭을 하면은 이 함수와 이 펑션이 실행이 돼서 이제 네, 로그가 남게 되는 뭐 이런 실행 모델들을 갖고 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트리거를 설정하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델은 네, 우리가 S3 뭐 형태 네, 트리거된 형태로 동기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네,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면 푸시 형태로 네, 그렇죠. S3는 비동기 형태로 처리가 되고요. 네, API 게이트웨이는 동기 형태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SKS를 붙여놓으면은 이제 폴링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람다를 조금 더 여러분 서비스에서 잘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 콜드 스타트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콜드 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이 처음에 그 핸들러 함수를 요청이 딱 오잖아요. 네, 오면은 이제 새로운 실행 환경이 하나가 준비가 됩니다. 람다 함수 요청 하나당 하나의 실행 환경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실행 환경이 준비가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요. 네,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환경을 시작을 합니다. 실행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행 환경을 부스트래핑해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초기화 관련된 그런 어떤 코드들,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크게 이제 람다 함수 호출 요청이 들어오면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여러분 코드가 이제 실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런 환경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콜드 스타트 타임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코드를 실행하기 전까지 뭔가 좀 시행을 위한 준비 시간들을 콜드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이런 실제 런타임 환경을 준비하는 것들은 저희가 AWS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스트래핑, 런타임 환경을 부스트래핑하고 뭐 초기화 관련된 그런 작업들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최적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람다 함수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어떤 콜드 스타트 타임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 네,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옵저버빌리티 트레이싱 그런 도구를 통해서 실제 이 람다 함수에 대한 요청을 트레이싱을 해보면은 실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이거 자바 어플리케이션, 네, 자바로 작성된 그 람다 함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코드를 다운로딩하고 컨테이너 환경 준비하고 컨테이너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걸 런타임을 부트트래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시작되는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봐가면서 네, 어떤 패키지 사이즈를 최적화하거나 런타임 환경 같은 것들을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코드를 최적화하면서 이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 엑스레이는 여러분들이 콜드 스타트 타임을 인지하고 최적화할 때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여러분들이 이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네, 네, 스케일링이에요. 버티컬 스케일링 하는 방법입니다. 네, 뭔가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큰 메모리야, 네, 어느 정도까지는 더 큰 메모리야, 그리고 더 높은 CPU 사이클을 할당을 하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람다에서는 람다에서는 더 많은 CPU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네, 메모리를 더 많이 할당을 해야 돼요. 즉 메모리를 많이 할당할수록 더 많은 그런 CPU 사이클이 할당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함으로써 콜더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핸들러 함수를 한번 좀 더 살펴보죠. 이거 핸들러 함수예요. 이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다이나모 DB를 초기화를 했죠. 다이나모 DB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또 초기화를 했어요. 테이블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와서 반환시켜주는 이런 어떤 로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현재 보면은 그 핸들러 함수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매번 호출될 때마다 리소스를 초기화하고 테이블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호출할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죠. 간단한 값 하나 반환하는데 200에서 300ms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초기화 관련된 로직들, 다이나모DB를 로딩하고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이런 어떤 초기화 관련된 것들을 핸들러 함수로 빼놓으면은 이후에 얘가 한번 설정될 때, 이 환경이 로딩되면서 이것들이 초기화가 되고요. 이후에 이제 얘가 호출될 때마다는 실제 실행 시간이 거의 한, 네, 두 자릿수 밀리세컨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요. 네, 두 자릿수 밀리세컨이면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네, 정리를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은 이런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이 코드 그리고 임포트하는 그런 어떤 임포트하는 것들 그리고 의존성 관련된 것들 최적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전성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SDK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 것들을 최적화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프로덕션 코드를 가능하다고 하면은 뭔가 미니파이 같은 것들을 해갖고 이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 전체 디플로이먼트 패키지 사이즈를 줄여서 다운로드 받거나 환경을 로딩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람다 함수는 이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작성할 때 이 굉장히 모노리스하게 그렇게 함수를 작성하는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함수는 굉장히 작은 그런 기능만 간단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고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런 스텝들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은 뭐 스텝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람다 함수 그런 실행 로직들을 뭐 조직화 시켜놓는 게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람다 함수 내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로 호출하거나 또는 이제 외부의 HTTP API로 호출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요청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이제 연결 같은 것들을 해놓고 사용을 하겠죠. 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핸들러 함수 바깥에 이런 연경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핸들러 함수 안에서는 그런 연결들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결들이 끊겼을 때 이것들을 재연결해서 그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재사용 가능한 그런 형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WS SDK 안에서는 다른 여러 서비스를 연동해서 사용할 때 Keep Alive 기능을 킬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Keep Alive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옵션들을 켜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존성 관련된 최적화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성 관련된 것들을 실제 뭔가 좀 대략 필요한 것들을 다 로딩해서 사용해 놓고 하면은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필요한 것들만 딱딱 집어다가 넣고 사용을 하면은 실제 훨씬 더 빨리 여러분 코드가 실행되고 콜드 스타트 타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이너DB를 로딩할 때 SDK 전체를 로딩하지 않고 실제 다이너DB만 콕 집어서 로딩하면은 네, 이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는 SDK 전체를 로딩하지 않고 실제 코어만 필요한 것들만 로딩하면은 네, 또 한 5ms 정도 빠르고요. 그리고 또 캡처를 위해서 네, 사용할 때는 실제 네, 전체를 로딩하지 않고 해당 필요한 것들만 로딩하면은 네, 100ms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 최신 버전의 그 SDK에서는 이런 패키지 사이즈를 점점 최적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SDK를 사용하는 것도 네,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드 스타트를 다루기 위한 그런 플렉시스에서는 실제 1단계에서 필요한 클래스만 로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바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리플렉션은 가급적 피해야 돼요. 네, 리플렉션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리플렉션은 가급적 피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람다 함수에서 스프링 써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분도 있어요. 네, 람다에서 스프링 쓸 수 있어요. 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기본적으로 스프링은 굉장히 많은 리플렉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고 리플렉션을 적게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패키지 사이즈는 네, 작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사이즈는 같이 네, CPU 사이클 용량하고 같이 다 연동되기 때문에 메모리 사이즈를 적절히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람다 언어도 이런 콜드 스타트 관련한 것들을 고려할 때 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바 관련, 네, 자바 JVM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 VM 관련된 로딩되는 시간들이 조금 더 걸려요. 조금 더 걸리고요. 근데 뭐 스크립트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들은 네, 처음에 콜드 스타트 타임이 훨씬 더 훨씬 더 적습니다. 근데 자바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콜드 스타트 타임을 튜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람다도 이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급적 이제 뭐 자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내 공통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 사내 비즈니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자바로 이미 배포가 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자바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콜드 스타트 측면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운영할 때 다른 그런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좀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콜드 스타트 타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는 이제 요 다음에 람다 컨커런시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람다에서의 컨커런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처음 요청이 이제 들어오면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콜드 스타트가 되죠. 콜드 스타트가 되고, 콜드 스타트를 마치면은 이제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 함수 실행 시간을 갖습니다. 네, 이때 요청 하나마다 하나의 실행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실제 이 실행 환경은 이 요청이 끝날 때까지 이제 블러킹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요청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이 뜨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콜드 스타트가 되고 또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다른 그런 다른 실행 환경들이 이미 다 실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실행 환경들을 띄워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이제 환경이 호출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행 환경은 이제 프리 상태가 돼요. 또 다시 말하면 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요청이 또 들어왔을 때는 웜 스타트를 하게 돼요. 이 콜드 스타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요청에 대해서는 이 콜드 스타트 없이 바로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핸들러 함수 바깥에서 이런 뭐 커넥션이라던가 라이브러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초기화해 놨다고 하면은 이제 이 함수 내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초기화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새로운 요청들이 또 들어오면은 이렇게 프리웜된 그런 상태, 프리웜된 그런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콜드 스타트 없이 이후 그런 함수 호출들이 바로 일어나서 훨씬 더 그런 빠른 실행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근데 실제 컨커런시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돼요. 현재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실행 환경의 개수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현재 동시 컨커런트 카운트가 3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컨커런트 카운트가 5개까지 늘어나죠. 그리고 4개를 줄였다가 맥시멈 6개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커런시는 이 초당 몇 개를 처리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맥스 컨커런시, 얼마나 많은 그런 실행 환경을 갖느냐가 그게 값이 컨커런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행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하면은 초당 처리량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컨커런시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람다 펑션이 어떻게 스케일링이 되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람다 함수가 처음 호출이 되면은 이제 이 함수를 처리 위한 실행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스턴스가 띄워지죠. 그리고 메소드가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청이 계속 들어오죠.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요청이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 버스트 리밋까지는 이 요청에 따라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이런 인스턴스들이 확장이 돼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트 리밋까지 아주 빠르게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트 리밋이 넘어간 이후에도 계속 요청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리니어하게 이 람다가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그래서 이 버스팅 리밋 이후에는 분당 500개씩 이렇게 람다 함수가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돼요. 분당 500개도 사실 뭐 적응량은 아니죠. 이렇게 자동으로 스케일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링이 되는 속도보다 요청량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들어온 요청량이 더 많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스로틀링이 발생하게 돼요. 스로틀링 에러가 발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상태 코드로 429번 스테이터스 코드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로틀링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막을 수 있고, 뭐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그 각 리전별로 컨커런시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커런시 리밋까지 실제 해당 요청이 들어오는 만큼 람다가 스케일링이 되고요. 그리고 컨커런시 리밋을 넘어서 또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스로틀링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컨커런시 리밋은 이 버스팅 리밋은 이게 증가가 안 돼요. 버스팅 리밋은 고정인데 컨커런시 리밋은 얘는 그러니까 소프트 리밋이라고 갖고 여러분들이 그 AWS 서포트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은 이 컨커런트 리밋을 상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리밋은 상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청이 줄잖아요. 요청이 줄면은 이전에 생성했던 펑션 인스턴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일정 수준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요청이 없으면은 얘도 같이 이렇게 인스턴스가 회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람다 스케일링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람다 스케일링은 이 컨커런시죠. 컨커런시는 리전별 쿼터를 따라요. 그러니까 리전별 쿼터를 따르고요. 그리고 어카운트별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어카운트 안에서 하나의 계정 안에서 여러 개의 그런 람다 함수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여러 개의 람다 함수가 이런 동일한 그 쿼터를 공유해서 사용을 합니다. 공유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그런 동시성 수준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리저블드 컨커런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리저블드 컨커런시는 우리 특정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함수에 대해서 리저블드 컨커런시를 설정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 함수에 대해서만 툴을 사전에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때 유용하냐면 특별히 이제 그 프로덕션 함수 이게 이제 특별히 우리 그 배포돼서 운영되는 그 프로덕션 관련된 그런 함수를 운영할 때 리저브드 컨커런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함수에 할당된 그런 동시성 개수를 보장을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다른 함수에서 뭐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서 그 쿼터를 다 쓴다고 해도 리저브드 컨커런시에 할당되는 쿼터는 계속 유지가 돼서 안전하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이렇게 람다 함수에 대한 동시성을 보장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버전드 컨커런시는 이거는 우리가 그쵸? 우린 서비스가 실행이 될 때 코드를 로딩하고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 스타트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우리가 프로비전드 컨커런시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콜드 스타트 시간을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콜드 스타트 타임 없이 바로 웜된 상태로 이런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비저널 컨커런시는 미리 원풀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원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실제 갑자기 많은 트래픽이 몰려와도 뭔가 좀 콜드 스타트 없이 빠르게 그렇게 함수가 실행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프로비저널 컨커런시는 우리나라의 좀 큰 쇼핑몰에서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프로비저널 컨커런시를 만들어 놓고 함수를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러한 빅 이벤트에서 갑자기 사용자가 몰린 이벤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런 처리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비전드 콘커런시를 사용을 할 때는 콘커런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버스트 리밋까지는 굉장히 빨리 스케일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런 프로비전드 콘커런시 각까지는 이런 그 기본 네, 분당 500개씩 그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정한 콘커런시 개수가 되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이 안에서 트래픽이 발생이 되면은 이 안에서는 홀드 스타 타임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실행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비저널 컨커런시보다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인 람다의 그런 스케일링 정책에 따라서 스케일링이 같이 됩니다. 이게 스케일링이 같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트래픽이 줄어서 프로비저널 컨커런시 아래로 떨어지면은 그럼 이제 계속 프로비저널 컨커런시에 대한 인스턴스 개수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비저널 컨커런시가 사용이 돼요. 그럼 이제 리저버드 컨커런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계정 안에 여러 그런 다른 함수가 있죠. 뭐 개발 계정에 대한 함수도 있고 여러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함수가 사용되는 것 때문에 우리 프로덕션 함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덕션 함수 내에서는 이만큼의 팟을 미리 좀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네, 다른 데서 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네, 우리가 스로틀링이 발생이 돼도 우리가 리저버드 컨커런시에 있는 여기서 예약된 그런 영역들은 이게 보호가 되고 여기에 있는 풀들은 이 함수 내에서만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로비전드 컨커런시하고 리저버드 컨커런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컨커런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람다에서 제공하는 좀 더 여러 가지 그런 피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먼저 람다 레이어예요. 네, 람다 레이어는 말 그대로 람다의 레이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람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같이 참조하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모듈을 사용을 할 때 그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직접 디펜던시를 걸어서 참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AWS 람다 내에서는 이렇게 람다 레이어를 두고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람다 레이어는 특히 모듈의 라이브러리 사이즈가 큰 경우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우들 거의 잘 변경이 안 되는 것들을 올려놓고 사용하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프레임워크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런타임 관련된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모니터링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라든가 아니면 또는 뭐 인코딩 변환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뭐 그런 경우들을 레이어로 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람다 레이어는 우리가 그 콜드 스타트 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패키지 사이즈,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 환경 로딩하는 그런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 사이즈가 큰 것들에 대해서 레이어를 놓고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콜드 스타트 타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콜드 스타트 타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 레이어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슬레이러 큐입니다. 네, 데슬레이러 큐는요, 네, 우리가 그 람다에서는 비동기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비동기 호출, 그리고 폴링 방식으로 호출할 때 이제 람다 내에서 이 람다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네 것들을 이제 메시지가 유실이 되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예외들을 다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데슬레이러 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호출에 대해서 두 번 리트라이를 해요. 그러니까 비동기 호출에 대해서 처리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두 번 리트라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실패를 하면은 그냥 버리게 되죠. 근데 그럼 이 메시지가 유실이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데슬레로 큐를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리트라이 횟수만큼 시도를 한 뒤에 이 메시지를 이 DLQ, 데슬레로 큐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큐에 보낸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중에 또 재처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 데슬레로 큐에 대해서만 뭔가 좀 모니터링, 알람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면은 네, 되게 좋겠죠. 그래서 데슬레로 큐에 뭔가 메시지가 한 건이라 들어오면은 뭐 알림 같은 것들을 받아서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어떤 메시지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는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RDS 프록시예요. RDS 프록시는 우리가 그 람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RDS를 연결할 때 이런 영역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람다 안에서도 실제 관계형 DB, 뭐 오로라, 뭐 마이스케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관계형 DB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벌리스 서비스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예,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람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요청 하나마다, 실행 환경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한 뭐 1000개가 떴다. 스케일링이 한 1000개가 됐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람다 함수 하나당 그 하나의 그런 DB 커넥션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RDS에 있는 커넥션은 1000개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RD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그런 커넥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이제 우리 RDS 프록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DS 프록시는 이 공유 그런 연결 쉐어드 그런 연결 풀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 함수 서벌리스 서비스에서는 이런 RDS 프록시를 바라보고요. 여기서 네, 그리고 또 이제 RDS 프록시를 통해서 이 풀링된 이런 커넥션들을 RDS 프록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람다 함수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DB 커넥션들을 맺고 끊고 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RDS 프록시는 이런 연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들 이외에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한 어떤 인증들을 사용해서 좀 더 인증을 간단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RDS에 그러니까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그런 투명성들을 제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코드 내에서 그 커넥션 풀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람다 함수 내에서 RDS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커넥션 풀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쵸? 네, 커넥션 풀을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람다 함수 실행 환경 하나당, 인스턴스 하나당 하나의 요청만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커넥션만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람다 함수 내에서는 네, 커넥션 풀을 로딩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저닝하고 엘리어싱 관련된 내용이에요. 람다에서는 이 람다 함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배포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버저닝과 엘리어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퍼블리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 버전을 부여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버전을 명시어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람다 함수에 접속을 할 때는 엘리어스 기반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어스를 정의하면서 이 특정 엘리어스에서는 어떤 버전을 바라보게, 데브 엘리어스는 버전 2를 바라보고 프로덕션 PROD 엘리어스는 버전 1을 바라보게 이런 식으로 엘리어스가 바라보는 버전을 기술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개발 버전 그리고 또 프로덕션 버전 같은 것들을 버저닝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엘리어스를 통해서 접근하게 하면서 이렇게 배포, 롤백 관련된 일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람다는 이런 모니터링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그 람다 함수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링을 항상 눈여겨보시고 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알람을 걸어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에러 같은 것들, 그리고 스로틀링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꼭 알람을 걸어놓고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레이턴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코드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블리스 환경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 실행 환경, 이 내부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 환경들 구축할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같이 기반의 이런 모니터링 환경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람다는 또 이렇게 개발 환경들,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환경들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환경들을 선택해서 개발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거는 람다 콘솔을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람다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로컬만의 보통 개발 환경을 많이 꾸려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IDE들, 예를 들면 뭐 인텔리제라던가 VS 코드들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또 GitHub 같은 그런 소스 저장소를 사용해서 뭐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로컬의 그런 개발 환경들을 다 놓고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CLI를 사용해서 이렇게 명령처럼 CLI를 사용해서 지브를 압축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 환경은 또 이런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 우리가 뒤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서블리스 개발에 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CDK, 클라우드 디벨로먼트 킷을 통해서 또 이런 서블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DK는 우리가 그 셋째 날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배포를 할 때 여러분들만의 독립적인 그런 CI/CD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뒷시간에 코드 디플로이 관련된 뭐 코드 시리즈에 대해서는 우리 뒷시간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람다를 사용한 그런 개발 환경들, 배포 환경들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람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달을 마쳤습니다. 람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컴퓨팅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커런시에 대해 이해하고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여기 추가적인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좀 더 람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API 게이트는 말 그대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API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해요. 그래서 개발자가 쉽게 API를 개발하고 발행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API 게이트웨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요. 네. 요청 응답 기반의 RESTful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stateful 기반의 웹소켓 API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웹소켓 API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채팅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현재 상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반영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이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프로토콜을 모두 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RESTful API는 내부적으로 REST API, HTTP API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REST API는 되게 좀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HTTP API는 좀 간소화된 그런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조금 더 빠릅니다. 뭐 아주 많이 빠르진 않고요. 실제 REST API에 비해서 보통 한 요청에 대해서 99% 정도에 대해서는 한 10ms 미만으로 빨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REST API도 충분히 빠르지만 HTTP API는 조금 더 빠른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HTTP API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좀 더 적고요. 그리고 기능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REST API는 좀 더 풍부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밸리데이션하고 또 메시지를 변환하고 또 API 키를 관리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엑셀 통해서 뭐 트레이싱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 좀 더 이런 풍부한 기능들을 REST AP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각각 정의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엔드포인트 타입은 이렇게 세 가지 엔드포인트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리저널 타입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API 게이트가 올라가 있는 리전에 API를 배포해서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형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엣지 옵티마이즈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구성할 때 좋아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구성할 때는 이런 멀티 리전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한 CDN을 활용한 그런 CDN을 활용한 그런 기술을 활용한 API 게이트웨이를 올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엣지 옵티마이즈 방법입니다. 그래서 엣지 옵티마이즈 방법은 이 API 게이트웨이 요청을 우리 AWS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네,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세 번째 타입은 프라이빗 타입인데요. 이 프라이빗 타입은 VPC 안에서만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널 API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네, 프라이빗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면 이제 또 여기서 인증 관련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설라이제이션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크게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오픈은 네, 어설라이제이션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AWS의 기본 어떤 퍼미션 메커니즘, 네, IAM을 사용을 해서 네, 이제 어설라이제이션을 처리를 해요. 세 번째 방법은 네, 커버니터를 사용하는 거죠. 네, 커버니터는 AWS에 제공하는 그런 어떤 어솔라이저 서비스로 실제 사용자들이 가입하고 또 로그인하고 또 비밀번호 풀었을 때 어떤 패스워드를 찾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어떤 GUI 레벨까지 같이 제공을 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일부분 GUI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니트는 이런 유저풀을 사용해서 이런 사용자를 관리를 하고요. 이 OAuth를 통해서 인증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버니트에다 어설라이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람다 어설라이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람다 어설라이저는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런 인증 환경들을 맞춰서 만들어 사용할 때 커스텀한 인증 환경을 만들어 사용할 때 이렇게 람다 어설라이저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증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게 람다를 호출해서 람다 어설라이저를 지정해놓은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 인증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은 이제 이후 처리가 요청이 되게 그렇게 람다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어설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API 게이트웨이는 또 그리고 이제 캐싱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API 게이트웨이 캐싱을 하면은 백엔드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응답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응답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캐싱은 패스 요청한 그 패스 그리고 헤더 그리고 쿼리 스트링 이렇게 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캐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전에 설정된 그런 TTL 시간을 갖고 캐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런 어떤 캐시를 삭제를 할 때는, 우리가 특정 명령을 통해서 또는 화면을 통해서 캐시 전체를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캐시에 대해서는 특정 캐시를 인밸리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헤더 값에, 요청 시 헤더 값에 특정 값을 주면은 해당 그 키를 인밸리데이트 해서 해당 값을 다시 리프레시해서 이 캐시에 같이 값을 채워넣는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어떤 기능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캐시는 이런 API 게이트의 여러 스테이지별로 그리고 여러 메소드별로 각각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설정된 그 캐시의 오버라이드 된 형태대로 각각 뭐 스테이지별로 메소드별로 그렇게 캐시가 동작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API 게이트에서 이렇게 여러 스테이지를 나눠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개발 스테이지 또는 베타 스테이지, 프로덕션 스테이지 등등의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나눠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API 관련된 것들이 변경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변경사항이 반영해보면은 먼저 개발 스테이지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이 내용을 뭐 베타라던가 어떤 프로덕션 스테이지에 또 배포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이런 스테이지를 람다 함수에 alias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의 dev 스테이지를 람다 함수에 dev alias에 연동을 시켜놓고 그리고 또 API 게이트웨이의 프로덕션 스테이지를 람다 함수의 그 프로덕션 alias에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람다 함수 내에서 각각 버전별로 만들어 놓고 새로운 버전은 그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리리즈할 때는 이 프로덕션으로 배포를 해서 프로덕션 API 결정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구성들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I 게이트에는 이렇게 커스텀 도메인 네임도 설정이 가능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API 게이트를 생성하면은 이런 API 게이트웨이에 있는 그런 도메인 이름이 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계정 이름, 또 어떤 리전 이름, 그리고 뭐 스테이지 이름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붙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커스텀 도메인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뭐 특정 스테이지 또는 패스에 매핑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API 게이트를 올려서 놓고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API 게이트에 대한 실습은 이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SQS, SN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NS예요. 네,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네, SNS는 기본적으로 Publish, Subscribe, 그러니까 펍삽 구조라고 하죠. 펍삽 구조의 어떤 메시지, 처리 구조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픽에 어떤 메시지가 퍼블리시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 그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전달되는 그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우리는 그 팬아웃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우리는 이때 여기에 메시지 필터를 또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별로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 필터를 정의를 해놓고 여기에 맞는 메시지만 받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뭔가 좀 여러 개의 그런 서브스크라이버로 어떤 메시지를 푸시한다거나, 또는 또 모바일 푸시, 뭐 어떤 뭐 대량의 이메일 발송들,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또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메시지를 여러 곳으로 동시에 보낼 때, 뭐 그럴 때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NS에 대한 엔드포인트로는 뭐 람다, SQS, SMS, HTTP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서브스크라이버를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SNS는 크게 이게 두 가지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탠다드 타입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파이포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 타입은 정말 많은 그런 처리 용량을 갖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처리 용량을 갖고요. 네, 그리고 스탠다드 타입에 대해서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그런 순서를 지키는데 메시지가 많이 왔거나 굉장히 많이 처리하거나 할 때는 이 순서가 섞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스탠다드 타입에서는 메시지의 일부분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중복은 안 되는데요. 간혹 중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서브스크라이버 타입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타입에서는 기본적으로 10만 개의 그런 토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밀리언 개의 12밀리언의 그런 서브스크라이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죠. 파이포 타입은 이것도 많은 용량을 처리합니다. 파이포 타입은 기본적으로 초당 300개까지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픽당 최대한 10메가까지의 메시지 용량을 초당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더 어떤 처리 용량은 좀 더 충분히 많지만 조금 더 스탠다드 비해서 좀 더 낮은 대신에 얘는 굉장히 엄격한 순서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중복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이포 타입은 SKS의 파이포 Q와 연결해서 연결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포 타입은 기본적으로 1000개의 토픽을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토픽당 100개의 서브스크립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SQS예요. SQS는 내구성 있는 메시지 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통해서는 아주 많은 그런 볼륨의 메시지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메시지는 이 큐로 인큐되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컨슈머가 이 큐를 폴링하고 있다가 메시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돼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폴링해서 가져갈 때는 한 번의 요청으로 여러 개의 그런 배치 형태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메시지를 한 번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한 번에 좀 많은 용량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큐로 들어온 메시지는 최소한 한 번 전송이 돼요. 이 최소한 한 번 전송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저빌러티 타임아웃이라는 설정을 따르는데요. 메시지에서 큐를 가져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 큐에서 인비저블 상태가 돼요.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인비저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가 다 처리가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큐에 있는 메시지를 삭제를 해서 여기 있는 이제 실제 메시지가 삭제돼서 더 이상 처리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어떤 메시지가 처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SQS의 어떤 타입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스탠다드 타입은 거의 무제한의 그런 처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최소한 한 번 딜리버리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더링도 지켜져요. 네, 그런데 약간의 순서가 섞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섞일 수도 있고 또 중복돼서 배달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파이프큐는 정확히 한 번 메시지만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순서도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파이프큐는 기본적으로 초당 300개의 메시지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시지 하나 요청단 1000개의 메시지를 배치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당 3000개의 메시지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파이퍼큐가 초당 3000개라고 잡아놔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초당 30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근데 또 우리는 파이퍼큐를 정의할 때 그 하이 스루풋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콘솔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이 스루풋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초당 3만 개의 메시지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두 개의 큐 타입을 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람다에서 이게 두 개의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컨커런시 모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SNS는 이제 메시지가 네, 들어오면은 네, 파이어 포겟이죠. 네, 쏘면 있는 거예요. 쏘면은 이 쏘는 용량에 따라서 람다 함수들이 스케일이 되면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SQS는 메시지들이 이제 여기 SQS 안에 이제 버퍼링 되죠. 이 버퍼링 돼서 이제 얘를 폴링하고 있는 람다 함수가 이제 메시지를 배치 단위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배치 단위로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할 때 가져갔는데 또 메시지가 남아있네? 또 메시지가 남아있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람다 함수가 스케일링이 돼요. 스케일링이 돼서 또 배치를 또 가져갑니다. 가져갔는데 또 남아있네? 라고 하면 또 스케일링이 되죠. 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배치를 또 가져가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네, SKS를 발라보는 남람술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남아있으면 스케일링이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람다 함수가 스케일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SKS하고 SNS는 서로 이런 배타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둘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두 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 토픽에 대한 그런 서브스크라이버로 SQS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 내에서 이제 메시지를 처리를 하면은 여기 내에서는 메시지가 SNS 토픽을 통해서는 이제 팬아웃 되고 이 안에서는 버퍼링 돼서 이 컨슈머가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구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SQS에서 메시지를 컨슈밍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컨슈머가 이렇게 메시지를 가져갑니다. 메시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은, 그러면 이 SQS 안에 있는 가져온 현재 이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아요. 얘는 현재 인비저블 상태가 됩니다. 인비저블 상태가 되는데, 언제까지 얘가 인비저블 상태가 되냐? 네. 그, 비저빌러티 타임아웃까지 인비저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죠. 그럼 이제 이 컨슈머는 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처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컨슈머가 메시지를 가져가죠.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메시지도 이미 가져갔지만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인비저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컨슈머들은 이 인비저블 상태에 있는 메시지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새로운 메시지만 가져갑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가 처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 처리가 완료가 되게 되죠. 메시지 처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컨슈머에서는 이 메시지를 삭제해 라고 명시적으로 삭제 요청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SQS 내에서는 이 메시지가 삭제가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C에서는 메시지를 처리하다가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끝납니다. 그대로 이제 끝나면서 얘한테 삭제하라는 요청을 아직 안 보낸 상태예요. 뭐 익셉션 같은 게 발생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게 삭제 요청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인비저블 상태가 있다가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 되면은
얘는 다시 비저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다른 이제 컨슈머들이 얘를 가져다가 또 처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KS 람다 컨슈머가 이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가져가서 처리할 때까지 얘는 인비저블 상태로 놔두고 다른 컨슈머가 가져가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얘가 이제 처리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됐을 때 그때 명시로 삭제 요청을 날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삭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지 처리하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삭제 요청을 보내지 않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 메시지는 타임아웃이 지나면은 다른 이제 메시지가 다른 컨슈머가 가져가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을 우리는 SQS를 설정할 때 설정을 하게 돼요.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컨슈머 요청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여기서 메시지를 리턴하게 되죠. 메시지를 가져가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때 또 다른 요청이 들어와도 얘는 현재 인비저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리턴하지 않습니다. 리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얘는 사실 이제 비저블 상태가 되니까 그때 이제 다른 어떤 메시지 요청이 들어오면 이 메시지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 값을 잘 놓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람다우 영정에서 사용할 때는 비저빌리티 타임아웃 값을 이 람다 함수의 이 타임아웃보다 크게 설정해 놓고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이 람다 함수의 그 타임아웃에 보다 훨씬 더 작게가 되면은 이 람다 함수가 이미 처리가 다 되기 전에 다른 그런 람다 함수가 이 메시지를 다시 가져가서 중복 처리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저빌리티 타임아웃 값은 람다 함수의 타임아웃 값보다 작게 설정해 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그 SQS나 SNS 구조를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QS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디커플링 하고요. 디커플링해서 중간에 이런 어떤 SQS, 이 버퍼를 놓고 메시지 유실되지 않게 먼저 저장해 놓고 워커에서 얘기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디커플링 해 놓고요. 우리는 SNS를 사용해서 이렇게 펍섭 기반으로 펍을 치게 되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이 서브스크라이브로 등록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 서브스크라이브한테 메시지가 보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어떤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